2025년 겨울 새벽 03시 40분 카스피의 연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북쪽으로 불과 280km 떨어진 해역. 러시아 해군 소속 순찰함 한 척이 AIS 신호를 끈 채 저속 항해를 하던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 포착된 것은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었다. 단가 2만 달러 남짓의 소형 무인기 6대, 고도 120m, 속도 시속 90km. 값싼 드론들이 러시아의 수백만 달러짜리 방공 체계를 조롱하듯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불과 몇 분 뒤 카스피해의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러시아 해군은 대응 사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후퇴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술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수십 년간 러시아가 자신의 호수라 불러온 카스피해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작전에 참여한 무인기와 통신체계의 상당 부분이 터키산 기술이라는 점이었다. 같은 시각 러시아 남부 국경에서는 또 다른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에 정체된 화물 트럭이 7,000대를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출발한 산업장비와 소비재였다. 통관 지연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만 약 3,500만 달러. 더 이상 동맹국이 러시아를 우회시키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선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총성과 포연이 없는 곳에서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침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러시아 제국을 떠받치던 남쪽과 동쪽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고 크렘린은 아직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이것은 제국의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에 관한 이야기다. 이 충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넘어 더 넓은 지도를 봐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가 대 국가의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다. 이는 제국과 주변부, 중심과 식민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충돌이다. 한쪽에는 수백 년 동안 군사력과 자원 통제로 유라시아를 지배해온 러시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트르크계 국가들과 내부 소수민족들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를 완충 지배이자 자원 창고로 취급해왔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타타르스탄의 정유시설, 야쿠티아의 다이아몬드, 북카프카스의 젊은 인구는 모두 모스크바의 힘을 유지하는 연료였다. 대가로 이 지역들이 받은 것은 낙후된 인프라와 정치적 종속,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최전선으로 보내지는 병력 동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의 전쟁은 이 구조를 뒤흔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소모하면서 강자로 보이던 제국의 외형은 빠르게 약해졌다. 값비싼 전차와 전투기는 저가의 드론과 정밀 타격에 무력화되었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군사자산이 몇 달 만에 증발했다. 반면 터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 통신체계, 민첩한 부대를 앞세워 효율성을 증명했다. 고가 대 저가, 대규모, 대소규모라는 대비가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변화는 항상 정치적 각성을 동반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통제와 안보 의존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이제 그 보호자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물러서는 모습, 중앙아시아에서 터키산 장비가 러시아제 무기를 대체하는 흐름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이동의 신호다. 이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그 주변부는 독립적인 선택을 할 여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은 더 이상 모스크바를 향하지 않는다. 이 균열은 아직 전면적인 붕괴는 아니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전개는 빠르고 층층이 쌓였다. 첫 번째 신호는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포착됐다. 2024년 말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조달 목록이 바뀌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표준이었던 러시아제 장비 대신 터키산 무인기와 통신체계, 서방 규격에 맞춘 지휘 통제 시스템이 대거 도입됐다. 가격은 러시아 장비의 절반 이하였지만 실전 성능은 이미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국경 분쟁에서 검증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결별 선언에 가까웠다. 두 번째 단계는 해상과 물류에서 나타났다. 카스피의 연안 국가들은 항만 확장과 선단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터키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고속정과 감시 드론을 배치했고, 러시아가 장악하던 해상 통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발생한다. 러시아는 해군력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값싼 무인 감시망과 민간 선박 위장 운송에 막혀 주도권을 잃었다. 대규모 전력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묶인 순간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던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 병사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가진 상징이었다. 타타르, 바시키르, 체체너로 제작된 영상이 텔레그램과 틱톡을 통해 확산되며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내러티브가 고향으로 전달됐다. 이는 검열을 우회한 심리전이었고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던 형태의 반란 씨앗이었다. 네 번째 국면에서 긴장은 가속됐다. 카자흐스탄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우회 수출을 확대하자 러시아의 수익 손실은 월 수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 여기에 국경 통관 강화로 러시아로 향하던 중국 화물이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부품 부족이 현실화됐다.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발생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우회할 통로로 중앙아시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통로가 조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카프카스에서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체첸 내부에서 친크렘린 세력과 독립을 꿈꾸는 참전 경험자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이 흔들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과 국내 치안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반전은 명확했다. 외부 침공이 아니라 내부 부담이 러시아의 선택지를 지우고 있었다. 제국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섰다. 이제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구조다. 중앙아시아와 남부 주변부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러시아의 경제, 사회, 군사 시스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첫 번째 충격은 재정에서 나타난다. 2025년 기준 러시아 연방 예산의 약 35%는 에너지 수출과 운송에서 나온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우회 수출 확대와 카스피의 통제 약화로 러시아가 잃는 연간 환승, 운송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소지역 예산 수십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주요 국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최소 6개 연방주체가 비상재정 상태에 들어갔고 지역 준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충격은 사회적 영역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내 노동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졌다. 징집과 계약병 동원으로 인해 생산 가능 연령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기술 인력의 해외 이탈은 가속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를 떠난 고급 인력은 누적 100만 명을 넘는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앙아시아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역설적으로 이별 국가가 러시아와 거리를 두면서 인력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는 산업 생산성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군사적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 문제는 심각하다. 현대전에서 핵심은 네트워크, 정보, 무인 전력인데 이 분야에서 러시아는 빠르게 뒤처지고 있다.
반면 터키와 협력하는 투르크계 국가들은 저가 드론과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띄워 2만 달러 드론을 요격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군사 교리의 충돌이다. 또 하나의 전략적 파장은 인구 구조다. 러시아의 출생률은 1.3 이하로 떨어진 반면 무슬림, 투르크계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 20년 내 러시아 군과 치안 조직의 구성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지역 출신 병력이 늘어날수록 내부 안정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곳 균열은 러시아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나토, EU, 중국, 미국, 중동을 동시에 연결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재편의 일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럽이다. 북방 항로가 제재와 전쟁 리스크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EU는 새로운 대륙 횡단 루트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됐다. 그 대안이 바로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카카스를 잇는 미들 코리도어다. 이 경로는 러시아 영토를 완전히 우회하며 기존 북방 루트보다 평균 운송 시간이 30% 이상 단축된다. 유럽 입장에서는 단순한 물류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탈러시아 선언에 가깝다. 나토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동맹에 관심 밖에 있었지만 저가 드론과 분산형 전력이 대규모 군대를 압도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평가가 달라졌다. 고가의 전투기와 전차에 의존하던 러시아식 교리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터키식 혼합 교리는 실전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문가들은 2억 달러짜리 전투기 한 대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백 대의 드론이 더 큰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 시대라고 분석한다. 이는 나토 내부에서도 군비구조 재검토를 촉발하고 있다. 미국의 계산은 더 복잡하다. 2025년 현재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국가들은 이 전략에서 잠재적 균형추로 떠올랐다. 이 지역이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지정학적 카드가 된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접촉이 늘어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중국 역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베이징은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투르크 블록이 강해지는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미들 코리도어가 완성되면 중국의 대유럽 무역은 러시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러시아를 단순한 원자재 공급지로 전락시킬 수 있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셈이 될 수도 있다. 향후 3-6개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러시아가 제한적 양보를 통해 주변부 이탈을 늦추는 경우. 둘째, 내부 재정과 안보 압박이 겹치며 지역 불안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셋째, 외교적 고립 속에서 러시아가 더욱 강경한 선택을 하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라시아의 중심축은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신호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러시아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전쟁 피로가 아니다. 이는 제국을 지탱하던 구조 자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카스피해에서의 영향력 약화, 중앙아시아 물류축의 이동, 에너지 통제력 상실, 그리고 내부 소수민족 지역에서 확산되는 정치적 각성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러시아의 힘은 더 이상 외곽으로 투사되지 않고 내부를 봉합하는 데 소모되고 있다. 충격적인 지점은 속도다. 제국의 설태는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몇 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다. 값비싼 군사자산이 저가 무인 전력에 묶이고
수백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이 우회 경로 하나로 증발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가 지역 불안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극히 취약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붕괴다. 주변국가 내부 지역이 더 이상 모스크바를 절대적 보호자로 인식하지 않는 순간 제국의 억지력은 급격히 약화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질서 있는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주변 지역은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권력 공백의 위험도 커진다. 투르크 세계의 부상은 새로운 안정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과 충돌을 증폭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략, 중국의 대륙 통상 구상, 미국의 균형 외교에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질문은 남아있다. 러시아는 이 압박 속에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부 이탈이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것인가? 투르크 국가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는 안정적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중심으로 변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몇 개월, 이 변화는 관리된 전환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라시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은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한다고 보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 지켜봐 주기